불량 상품을 자꾸 파는데 계속 기자들이 그 불량 상품 선전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하면 그 기자는 사기 사건의 공범입니다. 이런 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이 박지원 위원장은 또 열심히 유신 비판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지원 씨 당시 1980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거기서 뭐가 하고 앉으셨느냐? 환영위원장 있잖아요. 환영위원장. 전두환 방미 환영위원장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새누리당은 다원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자위 능력이 성저히 의심되는. 그 다음에 뭘 물어야 되느냐. 이 주로 민주주의, 유신시대의 민주주의 해칭 이런 걸 가지고 묻는데 후발 개발도상국이죠. 이제 선진국 유럽 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뺀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를 뒤에 시작한 나라죠. 민주주의를 배워서 하는 나라죠. 그걸 후발국이라고 보기도 하죠. 뒤에 출발했다 해가지고. 자, 후발국 중에서 한번 따져보자. 민주화를 먼저 하고 경제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민주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제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있습니까? 단 한 나라도 없죠. 민주화를 먼저 하고 경제 개발을 하려면 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도 엉망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망한 나라는 많아. 필리핀 우리보다 민주주의 잘 나갔잖아요. 하다가 민주주의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독재로 가버리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파키스탄 우리보다 민주주의 문제가 잘 했어요.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경제개발 뒤에 해서 성공한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후발국 중에서 경제 발전을 먼저 하고 민주화에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까? 경제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20,000 됐는데도 아직도 독재한 나라 있습니까? 아직도 독재한 나라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느냐? 싱가포르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아직도 1등 독재예요. 1등 독재. 야당이 있지만 이 사람은 1등 있어요. 사우디 같은 나라, 이런 나라 1인당 국민소득 가지고 근데 아직도 독재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예요. 600만의 도시국가. 저건 세계사의 예외입니다. 예외. 또 이광요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따라요. 청렴하기 때문에.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이외의 국가에서 부자면서도 아직도 독재적인 데 사는 나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자원이 많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원 빈국이 민주주의를 하게 된다고 해요. 자원 빈국. 한국, 일본, 대만 좋은 예죠. 자원 빈국입니다. 왜 자원 빈국이 민주주의를 하느냐? 설명이 해야 됩니다. 나라를 경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린 자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하면 무슨 결론에 도달하느냐. 우리 국가가 잘해야겠다. 국가가 잘해야겠다. 국가가 잘해가지고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기업을 키우고 그렇게 해야 세금이 그친다. 그러니까 자원 빈국이 작심을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좋은 국가 기구를 만들어요. 좋은 국가 기구. 공무원도 깨끗해지고 야심찬 사람들이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군대도 국민국가로서의 군대가 용병이 아니라 군대가 되고 기업, 과학 이런 것을 발전시키게 돼요. 국가 기구가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좁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 국민을 자유롭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 팔아가지고 혈하게 먹고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석유 팔고 나서 막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국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기업을 키워야 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의욕 자체가, 필요 자체가 그러면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인 공과를 판단하기 전에 이 기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가 3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민주주의 1960년대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20년, 1960 시대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가 30년 됩니다. 30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그냥 썼는데 그때는 우리가 전쟁 중이다.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세계사에서 있습니까? 30년 만에 민주주의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만에 인류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로 간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답이 단 한 나라도 없답니다. 단 한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민주주의는 수백 년의 시행착오가 있어야지 30년 만에 민주주의 할 것 같으면 온 세계가 다 민주주의 돼야죠.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걸 포함해서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다 민주주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특히 남미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최소한 100년 먼저 했어요. 100년 먼저.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30년 만에. 그래서 예컨대 링컨이 이승만 박정희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면 이 사람이 서구식, 미국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링컨이 이승만 박정희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 사람이 독재를 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답이 뭡니까? 불가능하다. 남북전쟁 때 영장 없이 링컨은 수천 명을 잡아가다 그랬습니다. 영장 없이.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링컨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으로 했어요. 6.25 때 국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 문만 열면 계속 전쟁하는 군대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했습니다. 언론을 검열하지 않았어요. 언론이 전쟁 중인데도 막 정부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중인데도 선거를 했습니다. 링컨보다 오히려 나았어요. 그 다음에 역사평가는 도대체 누가 하는가? 요새 역사하면 평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역사평가는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합니까? 아니 박근혜가 그러면 유신을 평가합니까? 아, 박근혜가 아버지를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역사평가는 누가 합니까? 후세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종합적으로, 학문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후 결과적으로. 그것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씨 보고 계속 박정희 함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사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박근혜와 박정희는 인격체가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버지 욕하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이상해요. 김일성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김정일한테 물어야죠. 근데 김정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도 안 해요.
김정일 보고 아버지 잘못한 거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은 살인사건이 나면은 살인의 책임은 사회가 져야 된다 이럽니다. 근데 유신의 책임은 박근혜가 져야 된다 이러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논리학을 배우는 게 뭡니까? 합리적으로 사고방식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 국사교육하고 국어교육하고 논리교육이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역사평가를 할 때 5.16과 유신을 헌법을, 헌정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므로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기준이냐? 법률적 기준입니다. 헌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헌법. 그럼 헌법적 기준으로 역사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역사평가는 종합적인 평가예요. 거기에는 헌법적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적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안보적 평가, 문화적 평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헌법적 판단은 언제 하느냐? 그건 여러 일부 중에 하나예요. 법률적 평가가 역사평가를 대체하면은 그건 법률가들이 하면 돼요. 법률가들.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건 평가가 아닙니다. 역사적 평가는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안에는 물론 법률적 평가도 있고 경제적 평가도 있고 문화적, 정신사적 평가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가장 큰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 하나를 들으라면은 그것이 그 지도자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문명을 발전시켰느냐, 문명을 퇴보시켰느냐, 이 두 개 기준입니다. 역사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이 그 시대를 정해가지고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또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문명입니다. 문명. 문명이라는 것은 이 도시, 지하철, 의료보험, 교육제도, 언론기관 이런 게 다 문명입니다. 국민들이 아주 멋있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을 발전시켰느냐, 국민들이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역사적 평가인데, 요새 5.16 유신 그다 쿠데타 맞아요. 그것만 보면은 헌법 파괴입니다. 헌법 파괴. 그러면은 5.16 이후에 있었던 역사는 다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느냐? 유신 때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중화공업, 우리를 지금도 먹여 살리는 이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요. 이것은 침소봉대입니다. 침소봉대. 역사평가는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국민의 행복과 문명 발전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작대는 민주주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민주주의에 위배되면 무조건 악이다. 근데 그 사람 들고 나오는 민주주의는 1970년대 한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훨씬 더 발전한 미국 서구식 민주주의의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1970년대의 한국을 평가해요. 이 기준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조금 더 앞으로 진행되면 세종대왕 보고 독재자라고 할 겁니다. 왜 세종대왕은 선거 안 했느냐? 네 맘대로 왜 왕 해먹고 선거를 해야 될